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머스크 트럼프와 한배 정책 자문 역할 논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밀착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 재입성 시 머스크 CEO에게 정책 자문력을 맡기는 방안을 구상 중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29일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 머스크가 국경 안보와 경제 등에 관한 정책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오픈 AI 큰손 고객 모셨다. PwC와 챗 GPT 사용 계약 체결. 오픈 AI가 글로벌 4대 컨설팅 회사 PwC와 기업용 버전인 챗 GPT 엔터프라이즈 사용과 재판매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계약으로 약 10만 명에 달하는 PwC 전 세계 직원들은 챗 GPT 엔터프라이즈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오픈 AI는 또 PwC가 고객들에게 챗 GPT 엔터프라이즈를 재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코노코 마라톤 오일 인수, 미국 에너지업계 몸집 불리기 경쟁. 미국 에너지업계 대형 인수합병 소식이 잇따르는 가운데 미국 3위 코노코필립스가 미국 내 다수 유전을 보유한 마라톤 오일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코노코는 마라톤 오일 주식을 자사 주식과 교환 방식으로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환 조건에 따른 인수 가격은 부채 54억 달러를 포함해 총 225억 달러에 이릅니다. 중국 기업들 이름 바꿔 블랙리스트 규제 회피 시도. 미국 정부가 블랙리스트에 올린 중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인 척 포장을 바꿔 영업을 계속하려는 시도가 드러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29일 일부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안보 문제로 인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회사를 세워 브랜드를 교체하거나 미국 파트너 회사들을 앞세워 활동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8 오늘의 승부주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7년물 국채에 대해서 경매를 진행을 했는데 수요가 좀 부진하게 나오게 되면서 지수에는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총 상위단 중에서는 엔비디아만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체로 좀 전반적으로 흐름이 약한 모습이었는데요. 엔비디아가 최근 3거래일 동안 한 20% 정도 올라왔는데 어제장에서도 추가적으로 0.81% 정도 시장 대비해서는 그래도 강보합 수준에 머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홀로 잘 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 안에 반도체 투톱은 또 여전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오늘 시장 안에서는 좀 다른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지 엔비디아와 함께 동참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증시8 오늘의 승부주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정우 PD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어제 시장 참 힘드셨죠? 금리의 영향일까요? 아니면 삼성전자의 영향일까요? 어제 외국인이 1조 이상 현물을 매도하면서 그 가운데 한 40% 정도의 물량이 삼성전자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제 코스피 시장 자체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삼성전자가 하락에 절반 정도를 좀 차지하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SK 하이닉스는 21만 원 터치하고 지금 막판에 좀 밀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어제 시장 자체가 크게 봤을 때는 좀 지수가 많이 빠진 것처럼 보였지만은 여전히 강했던 섹터는 역시나 반도체, 그다음에 어제 이제 LG전자를 말씀드리면서 냉방 공조 관련된 종목들은 이쪽에서 좀 강한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화장품은 여전히 구간별로 좀 강한 종목들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어제 또 시장의 악재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의 그 테크 기업들이 조금 암흑기가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카오라 그러죠. 네이버, 카카오 또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어제 노조 파업에 대한 소식으로 HBM 쪽에서도 뒤처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또 그것까지 겹치면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작년에 매우 사랑했던 우리의 또 성장 섹터죠. 2차 전지 쪽에서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매도 리포트가 나오고 또 어제 LG화학과 LG 엔솔이 또 신용 등급 하향 소식이 겹치면서 또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하고 대조되는 모습이 그건 것 같습니다. 일단 금리가 지금 고금리잖아요. 고금리 때는 어차피 성장주들이 좀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은 엔비디아를 필두로 방패라고 해야 될까요? 고금리에 대한 방패를 엔비디아를 앞세워서 지금 잘 막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좀 이것을 막아내면서 이제 신성장 동력이 2차 전지 쪽에서 좀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좀 답답한 모습이 보이지 않나 싶고요. 근데 이제 우리 또 이번 주에 발표된 또 PC 지표 있죠? 그것 때문에 또 눈치 보기 장세. 오늘도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우리 또 신규로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좀 눈치를 좀 보면서 관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계속 방송에서 얘기하지만 저희가 개편하고 이 시점 자체가 이제 주도 섹터였던 반도체가 좀 주춤하면서 순환매라고 불리우는 이제 화장품, 조선 등등으로 이제 순환매가 돌았죠. 그리고 이제 어떤 업종들이 살아남나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 자체도 우리가 옥석 가리기를 좀 잘 하셔가지고 만약에 신규 투자를 하실 분들이 있다면 뭐 테마나 이슈에 쓸려다니기보다는 화장품 업종처럼 트렌드가 좀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섹터로 좀 우리가 투자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 항상 오전 8시에 두 분의 전문가님들이 승부주만 주는 게 아니고 승부를 낼 수 있는 업황에 대해서 섹터도 구분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매일 서울경제TV를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저께도 안 좋은 시장 속에서 두 분의 전문가님의 종목 수익률이 좋았다고 저는 들었는데 한번 확인해 보고 또 AS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유창희 대표님의 일진전기 4.1%, 어제 전력 쪽도 좋은 모습 보였는데요. 아주 좋은 수익률 내셨고요.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 어저께 이제 OLED를 바라보자 하시면서 AP 시스템을 말씀해 주셨는데 0.9% 강보합 수준 좋은 수익률 거두셨습니다. 네, 일단 AS부터 받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유창희 대표 어제도 여전히 반도체 쪽에서도 이슈가 있는 부분들은 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네. 그 가운데 역시나 전력이 있었습니다. 네. 어저께 전력주들을 그러니까 시장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전력주들도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상승을 지키면서 마감을 좀 했고요. 그리고 장중에는 한 8% 정도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다른 변압기 전선주 대비해서 일진전기가 좀 덜 올랐다, 약간 전평가되어 있다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이 좀 흔들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저께 다 빠진 건 아니죠. 워낙에 시장이 좀 크게 밀리긴 했습니다만 약간 중국 소비주라든지 뭐 일부 좀 이슈가 있는 섹터는 또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전력 인프라 쪽은 지금 약간 이제 조정이 나온다라면 뭐 전체적으로 분할 매수해볼 수 있는 가격대가 계속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특이점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네.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수익률도 꽤 높게 나오고 있고 역시나 지금 이 원자재 쪽에서도 좀 강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에너지 뭐 이런 쪽은 계속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코스피 200 편입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되면서 이제 어저께 패시브 자금이 좀 들어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좀 유지했다라는 거 본다라면 충분히 시장이 조금 안정화가 된다고 하면은 추가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매물 돌파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한 단기 저점이 어느 정도 확인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구리 관련해서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아직까지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구리 관련된 종목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충분히 조금 더 5월보다는 6월 좀 더 그리고 7월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대표님 이 해당 종목을 제안할 때보다 조금 높게 형성돼 있는 부분인데 네. 또 차트를 길게 보면은 이제 바닥권역에서 정배열 초입을 만드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지금 신규 접근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지 한번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한 5월 중순 이후에
치고 나가줬으면 제일 좋은 건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저는 지금 위치가 그러니까 45,000원, 48,000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2달 정도 횡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점을 깨면서 하락하지 않는다라면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이라고 생각 좀 하고 있어요. 한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흐름을 보면은 뭐 가격 조정이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다시 그 저항대를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저항대가 돌파가 된다라면 충분히 제가 보는 자리는 한 6만 원 이상, 한 7만 원짜리 7만 원 원저리까지도 한 가을까지 연말까지 본다라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이제 AS 받아볼 종목이 ENF 테크놀로지인데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추세를 살리면서 간다면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ENF 테크놀로지도 좀 A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NF 테크놀로지도 어저께 그러니까 이틀 연속 상당히 강했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이제 고점을 돌파를 좀 이제 아직까지 뭐 확인됐다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특히 ENF 테크놀로지 차트가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 제가 얼마 전에 미코 한번 언급해 드렸었는데 미코처럼 작년 7월 달 그리고 올 1월 달 그리고 이번에 4월, 5월 해가지고 28,000원 저항을 계속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도 5월 달에 살짝 돌파했다가 무너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바로 이것을 이틀 만에 되돌려 놨다는 걸 본다라면 충분히 3만 원 돌파 기대감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뭐 6월 달 중순 이후 혹은 뭐 이슈가 6월 달에 이제 여러 이제 뭐 반도체는 이슈가 좀 몇 개 있습니다. 뭐 WDC라든지 삼성전자 개발자 회의라든지 또 뭐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준다라면 충분히 ENF 테크놀로지는 신고가 패턴으로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이 OLED를 볼 때가 됐다 하면서 계속 OLED에 대한 얘기 2번이나 하셨죠. 네. 그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또 애플이 요즘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AP 시스템도 기대가 되는데 오늘도 이제 신규 접근 가능한지도 좀 얘기해 주시고요. AS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은 신규 접근 충분히 가능한 자리고 오히려 지금 더 좋은 자리에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AP 시스템 지금 그 차트가 굉장히 재미있게 들어갔습니다. 이게 급등했다가 급락하고 난 다음에 급등했다 급락을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완만한 이런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야말로 오히려 굉장히 조금 안정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AP 시스템이 그 단순하게 그 이런 디스플레이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반도체라든가 태양광 패널 같은 쪽으로도 계속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UAE하고 지금 현재 연결돼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앞으로도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또 그 관련돼 있는 모멘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그 어제 같은 경우에 조금 올라오다가 빠지긴 했지만 결국은 자리를 잘 잡아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27,500원대, 570원, 27,600원대 이 자리에서 계속해가지고서 어느 정도 수렴에 들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서 오늘 혹은 내일 정도면 충분히 자리를 한번 바꿀 수 있는 모멘텀이 발생한다. 즉 완만하게 올라가는 이 추세에서 한 번 정도 좀 더 강하게 급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모멘텀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CNR 리서치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 자체가 특이한 게 이제 FDA나 이런 승인을 도와주는 그러한 일들을 좀 네. 영위하잖아요. 네네. FDA 승인이 지금 엄청 뜨거운 감자인데, 근데 이제 어제 급등 지금 현재 주가 추이가 전일 24% 급등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봤을 때 이게 지금 그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비해서 그 외국 임상을 특히 이제 많이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 임상 쪽으로 해가지고서 좀 더 많은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한 그런 대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임상 업체들을 중심으로 좀 많이 찾아다니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추가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 거는 이렇게 튀어 올랐다가 좀 빠졌다 그러면 이 경우는 사실은 연속성은 조금 없어요. 오히려 오늘은 조금 떨어질 수가 있고 여기서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봤을 때는 조금은 기다렸다가 다시금 올라가는 거를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현재 파동을 좀 잡아가지고서 하락 파동에서 조금 꺾어져서 올라가는 자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조금 더 지켜볼 자리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하루 정도 더 지켜보고 여기서 만약에 3적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조금 접근해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신규 접근에 대한 얘기고 기존에 홀딩하셨던 분들은 지금 여기서 빠지더라도 놀라지 마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 보유하셨던 분들 하루 더 지켜보는 전략. 네네. 그 신규 접근은 좀 더 보고 말씀해 주시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 화장품 좋았는데 토니모리가 정말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토니모리 얘기하신 지 한 3거래일 된 것 같은데 네. 이것도 AS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니모리는 이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파동 잡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 파동들이 굉장히 재밌다. 그래서 이런 파동으로 가고 있는 종목들은 이제 한 번 정도 봤을 때 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어제 같은 경우 18% 넘게 지금 급등한 모습 보여줬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는 그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아직은 사실은 자세히 보면은 아직 그래도 바닥권이거든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규 매수로 들어가도 나쁘지 않은 자리이고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걸려 있는 저항대 여기 있는 이 저항대 11,700원대를 돌파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좀 더 이제 강하게 들어갈 수도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저희 방송에서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이 편입하셔갖고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좀 이제 애매한 공시, 수주가 아직 미확정이라는 공시로 인해서 이제 어제 한번 시장 보고 오늘 AS를 좀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 일단 저가 5% 정도 하락은 하고 좀 밑꼬리 달고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오늘 자리에서는 매수권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자 여기에 차트 보시면은 떨어지긴 했지만 물량 자체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3거래일 지금 해가지고서는 여기에 급등 나오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빠지지 않은 물량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아직까지 여기에서 한 번 더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증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지금이 오히려 이제 떨어진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관점 그리고 좀 더 여기서는 추가 매수해도 나쁘지 않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기존에 제일 처음에 사셨던 분들 4월 29일에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조금 추가 매수는 금물이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들어가시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계속 방송에서는 보유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약에 이제 앞으로 또 말도 안 되고 깜짝 놀라는 상승이나 하락이 나온다면 또 다음 방송에서 AS를 계속 해드릴 테니까 이 해당 우리 방송을 보시다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투자를 하신 분들은 계속 저희가 AS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직 뭐 수주에 대해서 미확정 공시에 대한 확인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증시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AS는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요. 어제 시장이 너무 조금 혼조세를 보였다라고 보이지만은 또 크게 보면은 외국인들의 이탈 상황, 특히 이제 선물 쪽에서 매도량이요 역대 5번째라고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를 어제 좀 보여줬는데 많은 분들이 조금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또 중요한 지표도 앞두고 있다 보니 유창희 대표님한테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이번 주는 좀 관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지 아니면은 우리 승부주 보시면서 또 대안을 삼을 수 있는 업종으로 좀 투자하시는 게 좋을지 어떻게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뭐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빠져도 갈 종목은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놓을 필요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약간 불안한 분위기는 좀 있죠. 그런 것은 있다 보니까 이제 투자 비중 자체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100을 원래는 투자를 하셨다 그러면 한 종목에 지금은 한 50이나 60 정도만
투자를 좀 하시면서 혹시 모를 사태. 그러니까 혹시 모를 사태라는 게 뭐냐면 뭐 내 종목은 좋아도 갑자기 시장이 어저께 같이 한 1.6%, 1.7%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올라가려고 해도 좀 제한된 상승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비중 좀 줄여서 대응하시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시장이 FOMC 이슈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다다음 주 아니겠습니까?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은 건데, 뭐 이따가도 제가 이런 거 준비를 했지만, 뭐 다음 주 ECB 금리 정책이 있고, 또 그 다음 주에 FOMC 이슈가 있는데, 항상 최근 한 6개월 패턴을 보면 FOMC를 앞두고 나서는 시장이 올라가지 못했어요. 계속 횡보를 하거나 약간의 조정을 주고 그 불확실성이 해소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이제 큰 조정 가능성보다는 뭐 기간 조정 혹은 반등이 나와도 제한된 반등 그러면서 상당히 좀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기보다는 그동안 우리가 사고 싶었는데 못 샀던 종목군들을 조금 눌림이 나왔을 때 모아가신 전략 그러면서 6월 중순 이후 시장을 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채희 대표님한테 이어서 그 삼성전자 있잖아요. 네. 어제 이제 또 3% 하락을 하면서 점점 이제 추세를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투자 전략을 좀 짜주신다면요. 지금 여기서 매도는 의미가 없다.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적극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식이라는 게 뭐 다 그게 맞는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 어찌되었든 지난 2월달, 3월달 그렇게 시장이 안 좋았을 때도 혹은 뭐 시장이 좋았을 때도 삼성전자는 못 가면서 지켜줬던 자리가 72,000원짜리거든요. 그러면 이미 75,000원까지 밀린 상황에서 72,000원을 깨고 뭐 7만 원 이하로 간다라고는 비관적인 생각보다는 이 자리가 3개월 가까이 혹은 작년부터 본다라면 꽤 오랫동안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해줬던 자리이기 때문에 72,000원은 쉽게 깨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왔을 때 약간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놓든가 아니면 없으신 분들은 역발상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뭐 꼭 그렇다라고 말씀 못 드릴 수 없지만 테슬라가 정말 뭐 내일 당장 없어질 것 같은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어도 갑자기 우리 새로운 저가 모델 하나 만들 겁니다. 만들지도 않았는데 만들 겁니다 하면서 주가가 막 20% 오르고 막 했었거든요.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도 한마디로 주식이라는 건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중국 끝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엄청난 경기 부양을 하면서 주가가 최근 한 달, 두 달 사이에 보면 20% 이상 올라왔습니다. 다 회복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최악의 상황이 오히려 주가는 바닥일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에는 뭐 엄청난 급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반등을 주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더 이상 나올 악재는 없다. 무슨 얘기냐면 엔비디아, HBM 관련해서 뭐 더 이상 나올 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저께 뭐 노조 파업을 한다고 하는데 과거의 흐름을 보시면 노조 파업을 해서 주가가 조금 흔들린 적은 있어도 기업 자체가 망가지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노조 파업이 문제였으면 강성노조로 유명한 현대차, 기아차 뭐 항상 가을 되면은 그 쟁투의 계절이라고 하면서 이슈가 있어도 주가가 막 반토막 나거나 그런 적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조 파업 자체는 불안감은 있는 건 맞지만 이거 자체가 주가를 엄청나게 하락시키진 않는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오히려 어저께 삼성전자가 좀 하락을 한 거는 제 생각인데 노조 파업보다는 오히려 늦게 나온 뉴스가 있었죠. 방사능 피폭 관련해가지고 노동자분, 일하시는 분. 근데 이게 그저께 발생했는데 어제 조금 늦게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조금 오후에 좀 하락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사능 관련돼서의 이슈가 좀 길게 가지만 않는다라면 삼성전자는 제가 봤을 땐 지금 자리에서는 사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쨌든 삼성전자는 많은 분들이 투자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겠죠. 1등 기업이기 때문에 또 전략을 안 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채팅창 보니까 오늘도 떨어지겠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우리 김성교 전문가님한테도 시장 질문 좀 해야겠습니다. 어제 외국인 매도 포지션이 너무 셌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5% 지금까지 해가지고 1월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대략 한 21조 원 정도를 외국인이 매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어제 나간 게 1조 원 이상 매도를 했기 때문에 대략 한 5%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올해는 굉장히 외국인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재미있는 걸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그 어려운 상황일수록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세계가 돈이 넘쳐나는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투자할 곳을 찾아야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랬을 때는 물론 지금 뭐 일본이나 중국 증시도 물론 좋긴 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동안에 가지 못했던 국내 증시를 이제는 돌아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 전 세계에는 돈이 넘쳐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했을 때 대충 어느 정도로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냐. 즉 금융위기 사태 이후 2년 동안 최고로 많이 들어왔던 때 얼마나 들어왔냐 하면은요. 그때 54조 원 가까운 매수세가 들어왔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랬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현재 풀려있는 유동량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겨우 21조 들어온 상황에서 예전에 있던 역대급 최고급이 54조 원까지는 기껏해봐야 절반 기껏해봐야 한 40% 정도밖에는 외국인의 자금이 유입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번 더 레벨업을 할 수 있는 단계, 즉 이미 우리가 3,300포인트까지 코스피가 찍어봤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자리를 다시금 돌아오기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유동성, 즉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기에 맞춰가지고서 분명히 외국인이 결국은 결정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온다라는 걸 저는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는 조용히 매수하고 싶은 종목들을 잘 매수하는 게 더 좋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이 살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못 샀던 종목들을 담는 기회로 삼아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조언도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 안에서는 어떤 이슈를 좀 주목해 보면 좋을지 이슈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우리 유창희 대표님 매도 폭탄 맞은 K 증시 대응 전략은 준비해 주셨고요. 김성규 전문가님은 UAE 관련주의 탄생이라는 주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매도 폭탄 맞은 K 증시라는 주제를 좀 잡아주셨습니다. 사실 셀인 메이라는 격언이 있지만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이제 월말 들어서 갑자기 피부로 탁 와닿는 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이어지는 이유를 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어저께 같은 경우가 제일 좀 힘든 하루였습니다. 저 개인, 그러니까 힘든 하루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어저께 외국인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코스피, 코스닥 합쳐가지고 1조 1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현물 시장도 중요하지만 선물 시장도 전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선물 쪽에서는 1조 5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어요. 보통 선물에서는 한 1조 원 이상 매도 매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주식과 동시에 이렇게 강하게 매도가 나오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근데 이런 매도가 나왔을 때 보통은 이제 약간 외부 악재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뭐 최근에 본다라면 지난 4월 그 19일인가요? 예, 4월 19일에 이스라엘, 이란 그 이슈가 있으면서 한번 크게 출렁거렸을 때 그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선물, 주식 다 좀 매도가 나왔었던 적이 있었고 뭐 가끔 이렇게 있을 때는 어떤 외부 이슈가 있으면서 매도가 나오는데 어제 사실은 악재가 없었어요. 미국 증시도 전날 마감한 걸 본다라면 약간 상승은 제한적이었지만 그래도 기술주,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다들 좋았거든요. 뭐 ARM도 한 8% 올랐었고, 뭐 엔비디아도 엄청 폭등했었고요.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 이상 올랐었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라든 이런 기업들이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었던 하루였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러지 못했고 또 특별하게 글로벌 증시가 급락이 나올 만한 이슈가 없었는데 우리나라만 조금 하락했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을 좀 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억지로 이제 이유를 찾아보자라면 이번 내일이죠. 내일 저녁에 PC 발표가 있고 또 다음 주에 미국 고용 지표 발표가 있고 그 다음 주에는 FOMC 회의가 있다 보니까
참 우리나라는 이런 거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경계감이 미국 증시는 안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20입니다. 다음 주에 22가 금리 인하 거의 뭐 확실히 하는 거죠. 근데 금리 인하가 상당히 제한적인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금리 인하가 시작을 하면 쭉쭉쭉 금리 인하를 해줘야지 좋은 건데 일단은 좀 억지스럽게 한번 인하를 하고 흐름을 좀 지켜보려고 하겠다라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큰 형님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약간 엇박자가 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약간의 경계감으로 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 금리 인하하고 나서 또 영원히는 아니지만 상당 기간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주가에 좀 부정적인 역할을 좀 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악재를 좀 찾아본다라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삼성전자 좀 이슈가 있었고 배터리 관련돼서 어쨌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가서 매도 리포트가 나오다 보니까 이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시가총액이 크거든요. 이들 기업이 뭐 평균 4에서 5% 정도 하락을 해버리니까 뭐 주식 시장이 버틸 수가 없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배터리 관련돼서 어떤 매도 리포트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은 아직은 좀 서로 다 다른 것 같아요. 각자 보는 관점이. 이런 것은 좀 며칠 지나면 알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수급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매도가 나왔을 때 시장이 그 이후에 어땠는가 과거의 통계를 본다라면 반반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락한 경우도 있었지만 오히려 반대로 엄청나게 급반등하면서 올라간 적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4월 19일에도 외국인들 엄청난 매도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보면 증시는 엄청나게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1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 17일쯤일 거예요. 이때도 외국인들 엄청난 매도가 나왔는데 오히려 바닥을 다지고 증시는 올라갔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또 반대로 1월 3일에 대량의 매도가 나오고 주식이 조금 하락을 하기도 했고 4월 3일인가 5일쯤에도 한번 큰 매도가 나오고 주가가 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건 지나간 차트로 말씀드리니까 고점에서 매도하니까 주가가 빠지고 저점에서 매도했는데 악재가 선방되면서 주가가 오르지 않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자리가 고점인지 저점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는 이게 고점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게 변곡 자리고 올라갈 수도 있는 포인트도 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방향을 전망하기보다는 예상하기보다는 추가적으로 외국인이 공격적인 매도 물량이 나오느냐 아니면 제한된 흐름을 보여주냐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전략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일단은 중립적인 시각에서 보수적으로 시장을 접근하되 좋은 기업들은 그동안 여기 사고 싶어서 못 샀던 기업들은 눌림목이 나왔을 때 저는 적극적으로 모아가시는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 의견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되 기회가 됐으니까 오히려 못 샀던 종목들, 사고 싶었던 종목들을 좀 담아보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좀 짚어주셨고요. 일단 내일 저녁에 또 PC 발표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고용지표랑 FOMC라는 굵직한 이벤트를 앞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좀 관망세가 짙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님 그럼 주도주가 일단은 이렇게 부재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뉴스랑 테마를 좀 형성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시장을 대응을 한다라면 전 6월 중순, 그러니까 어쨌든 6월 중순이라고 말하기보다는 6월 초, 그러니까 다다음 주까지는 조금 시장이 크게 움직일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엄청난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저는 상당히 시장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이유도 있고요. 또 사야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사야 되는 이유는 6월 달 중순 지나게 FOMC 이후가 끝나게 되면 6월 중순 이후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7월, 8월에 들어가는 실적 장세에 우리가 대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좋은 기업들, 실적이 좋은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모아가신 전략이 저는 6월 달에는 해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차 보면 지난주 목요일에 급등한 다음에 좀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럼 그동안 현대차에 대해서 사고 싶어도
타이밍이 애매해서 못 샀던 분들은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부터 좀 밀릴 때 조금씩 매수해 볼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삼성전자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HBM 쪽의 대장은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뭐 하이닉스 관련해서 좀 조정이 나온다라면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전략도 되고, 뭐 중공업 관련해 조선주 관련해서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일진전기, 어찌 되었든 실적이 찍히는 기업들, 그리고 이것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변화가 되는 기업들은 오히려 이렇게 시장에 조금 조정이 나올 때 가치 흔들림이 나올 때 저는 모아가신 전략 가져가신다라면 충분히 6월 중순 이후 7월 달, 8월 달 시장이 돌았을 때 계좌를 불릴 수 있는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FOMC까지 보는 게 아니라 그 이후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또 실적 시즌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어닝 시즌 대비하면서 미리부터 좀 실적이 탄탄한 종목들 담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UAE 관련주의 탄생입니다. 결과적으로 좀 살펴보면 19건의 MOU가 체결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섹터가 좀 담겨져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아랍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이제 사우디가 아니라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지금 이렇게 해서 어떤 그 포괄적인 경제 동반자 협정까지 이제 갔다는 거죠. 기존에는 특별 전략적인 동반자로 갔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포괄적이라 해가지고 조금 더 큰 단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협정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봤을 때는 사우디보다는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그 중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주변의 지역, 그 메나라고 부르는데 그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합치는 그 지역에 진출하는 교두보로 삼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잡고 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 아랍에미레이트가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기술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협력 방안을 가지고 있는 특히 원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기술을 받아가겠다라는 걸 지금 좀 더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UAE 대통령이 LNG 운반선을 지금 현재 에드녹 그러니까 아부다비 그 국영 석유공사죠. 아드녹을 통해 가지고서 최소 6척 이상을 15억 달러 이상의 그 건조 의향서라 그러죠. 그래서 MOA를 지금 보냈습니다. MOU가 아니라 지금 A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조금 더 있으면은 아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조선업체들을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한적인 경쟁 입찰이 들어갈 확률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존 선수가 이제 풀도크 상황이지만은 추가로 그래도 알았어요. 그러고서는 6척 LNG선 어떻게든 한번 뽑아 드릴게라고 해서 이런 얘기를 지금 들어갔다라는 것이 되게 지금 조금 재미있는 그런 부분이라 오늘 아무래도 조선 쪽으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 봤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그러면 직접적으로 바로 영향을 받는 게 조선만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원전이 또 있죠. 그래서 바라카 원전 1호, 2호기가 지금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원전을 가고 그다음에 SMR을 진행을 하는데 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제 간접적으로 자금 지원을 해서 이런 지분 투자를 들어갈 생각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에 또 원자력 연료에 대한 공급망 협력도 같이 진행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비축유 현재 90일 이상 대략 한 100일 조금 안 되는 정도 수준의 우리나라가 비축유를 가지고 있는데 이 비축유를 추가적으로 이제 좀 더 탱커를 키워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들어오는 원유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 밸류 체인에 대해서도 현재 관련 사업을 협력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미 HD 그룹 같은 경우에서는 사우디하고 하고 있는 반면에 그 이외에 이 아랍에미레이트는 이제 여기에서 두산이나 아니면 효성중공업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협력 사업을 아마 논의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이 효성그룹 쪽하고는 이 UAE가 여기에 대해서 그 MOU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소 관련돼 가지고선 좀 더 이쪽을 중심으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제 거기에서 UAE하고 이제 CEPA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 협력 수준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UAE 관련주들의 탄생이란 주제로 한번 살펴봤고요. 전문가님, 우리가 포괄적 경제 동반자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국의 교역 품목 중에 한 90% 이상은 이제 10년 이내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는데 일단 여기서 일부는 즉시 철폐를 하는데 여기에 지금 무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 수출 부분에 있어서 일단 즉시 폐기가 되는 거니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게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것이 GCC 국가, 쉽게 얘기해서 그 순니파죠. 순니들이 지금 있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그다음에 쿠웨이트, 그리고 이제 오만은 조금 다르지만 이 오만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UAE 같은 경우 지금 가장 큰 직접적인 위협이 시아파의 그 여러 가지 그 정부 단체, 정당 단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마스나 헤즈볼라가 사실 알고 보면은 무장 정당입니다. 정당. 우리나라의 그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같은 데가 쉽게 해서 총 들고 있는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이들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서도 결국은 방산을 지금 더 강화해야 되고 사실 UAE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런 그 국방을 더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한국산 방산 무기들을 많이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맞춘 모멘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UAE 관련해서 방산 쪽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더불어서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천궁2를 이라크에 수출한다라는 뉴스가 또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뉴스 팔로우 체크 좀 해봐야겠지만 일단은 천궁2가 수출된다는 것 자체가 다시 한번 중동 고객사를 좀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좀 체크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 주목해보면 좋을지 승부주들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러 가시죠. 네, 이어서 오늘의 승부주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분께서 어떤 종목을 선정해 주셨을지 화면 통해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우리 우창희 대표님은 기아 준비해 주셨고요.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은 삼성중공업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우창희 대표님과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기아예요. 현대차도 아니고 좀 의외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전략 좀 세우면 좋을까요? 네, 저는 기아 뭐라 그럴까요?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한 70% 수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좀 해볼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SUV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죠. 죄송합니다. SUV 판매 비중이 계속 높은 기업이 기아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상당히 좋은데 전체적으로 그 기아의 그 영업 그 이익 마진이 글로벌 탑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현대차 그룹이 영업이익률이 토요타를 앞섰거든요. 토요타가 10% 조금 넘고 현대차도 10.4%가 되는데 어쨌든 토요타보다 조금 앞섰는데 기아의 영업이익률은 13%가 넘어요. 그럼 글로벌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1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좀 구사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죠.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글로벌 기업 대비 상당히 주가가 낮았다. 재평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지금 주가가 그렇게 나쁜 위치는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15만 원 정도 목표가 넣어놓을 수 있고요. 10만 5천 원만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기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 요즘 전기차를 좀 대체를 하면서 내연기관 차량, 전기차 사이의 브릿지 역할을 좀 해주고 있죠. 인기도 많은데 70% 정도 수출이 좀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니까요. 함께 주목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두 번째 승부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승부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인데요. 이 종목은 어떤 전략 함께 세우면 좋을까요? 네, 삼성중공업 모두 알다시피 일단 선박 관련 종목, 즉 조선인데 조선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해양 플랜트가 있죠. 그래서 해양 플랜트 관련주로도 지금 꽤 재밌게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중요한 게 LNG선, 그다음에 LNG 운반선, 추진선과 운반선 둘 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에탄 운반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수소 관련 종목으로도 나중에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 여객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생뚱맞지만 여객선도 꽤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 보면은 이 선박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외에도 플랜트 쪽으로 보면 우리가 그 예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FPSO 같은 이런 것들을 지금은 수익성 있게 상당히 잘 만들어주고 있고, 그다음에 잭업 리그 그래가지고선 요거는 이제 그 대륙붕에다가 다리 세우고서는 거기서 이제 시추 그 드릴을 박아서 거기서 이제 거기서 석유를 시추하는 그런 장비들을 잭업 리그 그러는데 요것도 꽤 많이 만듭니다. 그다음에 드릴쉽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해양 플랜트 부문에서 이제 그 석유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관련해서도 경쟁력이 있고, 이제 거기에서 특히 이제 천연가스 관련돼 있는 쉽에다가 만약 부생수소 생산 기술을 만들게 되면 거기서 바로 수소를 액화해서 만들어서 터미널에서 실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만들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현재 차트 보시게 되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한번 올라올 때마다 계속해가지고서는 강한 급등이 한 번씩 나왔던 걸 볼 수가 있죠. 여기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급등이 나왔던 그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봤을 때는 세 번째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자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재 9,290원 자리가 지지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매수가 9,400원 시초가 정도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올라간다 그랬을 때는 목표가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에 1차 목표가 11,500원까지 저는 일단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11,500원 여기 이 정도까지는 우선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미 바닥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아름답게 돌아가는 원형 바닥이다 보니까 신규가 되든 아니면 여기서 11,500원이 넘어가면 추가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현재 손절가로서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8,400원짜리를 우선은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8,400원에서 만약에 떨어졌을 경우에는 조금 더 아래로 가가지고서는 그 아랫단에서 좀 더 집어서 거기서 큰 수익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기아차 말씀하셔가지고 이건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어제 그 비아디에서 네. 저는 처음에 전기차인 줄 알았는데 네. 2,000km가 주행 가능한 차를 발표했는데 이게 하이브리드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격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게 선보였길래 이런 부분도 이제 또 슬금슬금 우리나라가 지금 하이브리드로 네. 매출 탄력받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이 영향은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 영향 없어요. 네. 영향 없다. 왜 그러냐면 중국차는 중국에서만 판매가 되지 해외에서 판매가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뭐 다른 신흥국에서는 판매가 되고 있지만 해외에서 판매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들 감안하시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왜 제가 중국을 너무 폄하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시청자분들이 우리 현대차 보시면 아마 그때가 2009년인가 2010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미국에서 그랜저 한 대 팔면 소나타 한 대로 준다. 1+1 이런 광고도 붙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과거에 현대차 하면 호일차다. 부딪히면 다 완전히 찌그러진다. 이렇게 이렇게 비하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이 그 노하우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해외에서 보기에는 이미지가 그랬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이겨내는데 진짜 20년, 30년이 걸렸습니다. 중국 차가 딱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차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지 자체가 그렇게 아직은 안 좋기 때문에 중국 차가 뭘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미국, 유럽이 계속 중국 차에 대해서 관세를 계속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싸게 만들어도 세금을 엄청 붙이면은 해외에서 경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한다라면 모르겠습니다. 1,000km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거면 BYD가 그러면 전 세계 시장을 휘어잡을까요? 전 그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국 시장에서의 흐름들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흐름은 전 다르다 생각하고 있고 현대기아가 지금 상당히 전기차가 됐든 뭐가 됐든 시장을 잘 잡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라면 회사의 힘을 좀 믿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비아디와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좀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승부주 만나봤습니다. 기아랑 삼성중공업이었고요. 이 두 가지 종목 하루 동안 얼마나 수익률을 냈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장, 내일장 2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볼게요. 네, 매도 폭탄 맞은 K증시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대응 전략 세워봤고요. 김성규 전문가님은 UAE 대통령 방한과 관련해서 관련주들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의 승부주로는 기아와 삼성중공업 꼽아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증시 9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